2025년 쌀 수확기가 이제 막 지났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도 어김없이 뉴스에서는 쌀값 문제로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한쪽에서는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거리로 나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부가 물가를 잡아야 한다며 고심하고 있죠. 네. 사실 이게 매년 반복되는 풍경이라 또 시작이네 하고 무심코 넘기기 쉬운데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 쌀값 논쟁, 이통마진의 메스를 대다는 이 지긋지긋한 연례 행사 이면에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저희 목표는 이 자료를 나침반 삼아서 이 단순한 가격 싸움처럼 보이는 문제의 진짜 원인이 뭔지 그리고 이 고리를 끊어낼 해법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올해 쌀값이 얼마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이건 한국 농업의 어떤 생존과 직결된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다. 매년 똑같은 논쟁이 반복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문제의 본질을 계속 놓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이 자료는 우리가 혹시 엉뚱한 곳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먼저 현재 상황부터 한번 정리해보죠. 자료를 보니까 이 갈등 구도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더라고요. 네, 양쪽 입장이 팽팽하죠. 농민들은 지금 쌀값이 급등한 게 아니라고 주장해요. 지난 몇 년간 폭등한 비료값, 농약값 같은 영농자재비, 또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 인상분을 겨우 반영한 생존 마지노선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가격 폭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농사를 위한 가격 정상화 과정이라는 거죠. 아, 정상화. 네. 농사를 계속 지으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아주 절박한 외침이 셈입니다. 빚내서 농사 지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는 정부와 일부 가공업계가 있습니다. 네. 이들의 최우선 과제는 소비자 물가 방어라는 명분이죠. 물가 방어. 네. 그래서 오래된 정부 비축미, 즉 구곡이라고 하죠. 이 구곡을 시장에 풀어서 인위적으로 쌀값을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한쪽은 정상화를, 다른 한쪽은 인하를 외치니 이건 뭐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첫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쌀값이 오르면 즉석밥이나 떡 같은 가공식품 가격이 덩달아 올라서 결국 소비자 부담만 커진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리거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료는 아주 단호하게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아, 아니라고요? 네. 그 논리 자체가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료 분석에 따르면 즉석밥 같은 가공식품 가격이 오르는 진짜 원인은 쌀 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요? 중간 유통과 가공 단계에 숨어있는 불투명하고 과도한 마진, 바로 이겁니다. 쌀값은 일종의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죠. 핑계라니? 와, 굉장히 신랄한 표현이네요. 아, 그렇죠. 여기서 그 그리드플레이션, 우리말로 하면 기업의 탐욕이 만든 물가 상승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걸 들으니까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작년에 즉석밥 가격이 꽤 올랐을 때 다들 쌀값이 올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완전히 속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그리드플레이션의 작동 방식이 이렇습니다. 즉석밥 하나를 만들 때 쌀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그리 크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쌀값이 예를 들어 10% 오르면 유통이나 가공 대기업들은 이걸 빌미로 최종 소비자 가격은 20%, 30%씩 올린다는 겁니다. 와. 쌀값이 올라서 어쩔 수 없네요 하면서 실제로는 인건비, 물류비, 임대료 같은 다른 모든 비용 상승분을 소비자 가격에 다 떠넘기는 거죠. 거기에 자신들의 이익까지 두둑하게 붙여서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받는 쌀값은 이들 대기업의 이익을 가리기 위한 일종의 방패막이로 쓰이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소비자들은 쌀값 때문에 비싸졌구나 하고 오해하고 비난의 화살은 엉뚱하게 농민들에게 향하게 되는 거고요. 네, 정말 교묘한 구조죠. 정말 그렇네요.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 상승의 부담을 농민에게 전가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진짜 이득을 보는 건 중간 유통 대기업인데 말이죠. 애꿎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갈등만 부추기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지금 하려는 정책, 즉 구곡을 시장에 푸는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문제의 핵심이 그리드플레이션이라면 정부는 지금 완전히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게 바로 이 자료가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는 최악의 단기 처방입니다. 최악의 단기 처방. 네, 구곡 방출의 효과는 지극히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그 후폭풍은 훨씬 파괴적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창고에 묵혀뒀던 쌀을 시장에 대량으로, 그것도 싸게 풀면 그 해에 농민들이 피땀 흘려 막 수확한 신선하고 질 좋은 쌀, 즉 신곡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막 지은 따끈한 햅쌀을 팔려고 시장에 내놨는데 바로 옆에서 정부가 묵은 쌀을 반값에 팔아버리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제 햅쌀이 팔릴 리가 없겠네요. 가격을 뚝 떨어뜨리지 않는 이상은요. 네, 신곡 시장의 가격이 폭락하고 시장 자체가 붕괴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농민들의 소득을 빼앗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올해 제대로 된 소득을 얻지 못한 농민이 과연 다음 해에도 똑같이 쌀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이 고생을 해봤자 남는 게 없는데 차라리 농사를 접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생산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하네요. 당장 눈앞에 물가 몇 푼 접는 것처럼 보이지만 길게 보면 우리 밥상을 지탱하는 농업 기반을 스스로 허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정부 정책이 단기 물가 안정이라는 작은 이익을 위해 식량 안보라는 더 큰 기둥을 뽑아버리는 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곳에 칼을 대고 있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적인 비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악순환의 연속이네요. 자, 그럼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을 끊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무엇일까요? 이 자료는 더 이상 쌀값 잡기라는 땜질식 처방에 매달리지 말고 판을 완전히 새로 짜는 구조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네, 그러면서 구체적인 대안 3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그렇죠. 첫 번째 대안이 바로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투명한 유통마진 공개 및 규제 말씀이시죠. 네, 지금은 소비자들이 즉석밥 하나 가격에 원가가 얼마고 유통마진이 얼마고 가공비가 얼마인지 전혀 알 길이 없잖아요. 깜깜이죠, 사실. 이걸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자는 겁니다. 마치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하라는 요구와 비슷하게 들리네요. 맞아요. 모든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기업들이 예전처럼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함부로 가격을 올리기 어려워질 테니까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기업들이 영업비밀이라면서 반발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물론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자료는 이게 소비자 주권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는 물건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 가격이 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다는 거죠. 알 권리.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서 엄중히 책임을 묻는 규제까지 도입하자고 제안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농민을 탓하는 가짜 물가 대책이 아니라 진짜 소비자 물가를 방어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드플레이션에 직접 메스를 대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유통마진을 투명하게 하자는 게 첫 번째 해결책이었고요. 그런데 두 번째 제안은 좀 더 과감한 것 같아요. 가공용 시장의 이원화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건 시장을 아예 두 개로 나누자는 아이디어 아닌가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밥상에서 직접 밥으로 먹는 식량용 쌀 시장하고 즉석밥이나 떡, 과자 등을 만드는 가공용 쌀 시장을 분리해서 아예 다른 트랙에서 관리하자는 거죠. 도로의 일반 차선과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드는 것처럼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잠깐만요. 그게 가능한가요? 똑같은 쌀인데 가공업체들이 그냥 식량용 시장에서 싼 쌀을 사버리면 그만 아닌가요? 어떻게 동지하죠?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에는 중요한 전제가 붙습니다. 어떤 전제죠? 정부가 가공업체들을 위해서 별도의 가공용 쌀을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가공업체들은 안정적으로 원료를 확보할 수 있으니 굳이 식량용 쌀 시장을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지죠. 매년 쌀 원가를 핑계로 가격을 올리기도 어려워질 거고요. 그렇군요. 대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네요. 네.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하는 문제겠군요. 이걸 또 농민들을 위협하는 구곡을 풀어서 해결하면 결국 원래 문제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료는 명확히 선을 긋습니다. 어떻게 말이죠? 가공용 쌀 공급에 필요한 재원은 농민들의 신곡 시장을 위협하는 공공비축미, 즉 구곡으로 충당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네. 대신 별도의 정부 예산을 편성하거나 우리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 MMA 물량이라고 하죠? 네네.
그 물량의 일부를 이쪽으로 할당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라고 제안합니다. 아하. 이렇게 하면 식량용 쌀 시장은 시장 원리에 따라 농민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가공용 시장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정말 기발한 발상이네요. 도로에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들어주니까 버스는 막힘없이 달리고 일반 차선의 흐름도 원활해지는 효과를 쌀 시장에 적용하자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민과 가공업체 간의 불필요한 갈등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안이 앞선 두 가지 논의를 멋지게 완성시킵니다. 뭔가요? 그렇다면 농민들을 늘 불안하게 만들고 정부 정책을 꼬이게 만들었던 이 구곡은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남지 않습니까? 맞아요. 매년 쌓이는 이 골칫덩어리 재구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버릴 수도 없고요. 자료의 해법은 아주 명쾌하고 인도적입니다. 오, 궁금한데요? 국내 시장에는 아예 풀지 말자는 겁니다. 네. 그럼 어디에 쓰나요? 대신 전량 해외 식량 원조, 즉 ODA 물량으로만 사용을 제한하자는 거죠. 아, 우리나라의 묵은 쌀을 식량이 부족한 다른 나라의 원조 물자로 보내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여러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묘수네요. 그렇죠. 국내 쌀값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골치 아픈 재고 문제도 해결하고 동시에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인도적인 역할까지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국내 시장을 교란하던 문제아가 갑자기 국제 무대에서 외교관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제안을 쭉 연결해서 보면 결국 문제의 핵심을 쌀값이 너무 비싸다는 농민에게서 네. 유통구조가 불투명하고 정부 정책이 근시안적이다라는 쪽으로 완전히 옮겨와야 한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일관된 메시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농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손쉬운 길을 택하지 말고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조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라는 강력한 요구인 셈이죠. 네. 오늘 이 자료를 깊이 들여다보니까 2025년 쌀값 논쟁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죠. 단순히 농민 대 정부의 힘겨루기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유통 대기업의 이익 구조와 정부의 정책적 관성이 얽히고 설킨 훨씬 복잡한 문제였네요. 맞습니다. 자료의 핵심 주장은 명쾌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의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하지 말고 불투명한 유통마진 구조라는 진짜 문제에 칼을 대는 것이 해결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에게 쌀값이라는 숫자 너머를 보라고 요구합니다. 숫자 너머를 보라. 당신이 매일 먹는 밥 한 공기의 가격 뒤에는 농민의 땀, 유통기업의 이익, 정부의 정책적 고민, 그리고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라는 거대한 질문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업의 미래와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료는 마지막에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치적 용단이 필요하다고 끝맺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유통마진 공개나 시장 분리 같은 구조개혁 방안들 듣고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명확해 보이는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해마다 이 지긋지긋한 논쟁은 반복되는 걸까요? 그 정치적 용단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힘이나 거대한 장벽은 과연 무엇일지 그 점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이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